독일 통일. 여러분은 독일 통일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이 장면과 함께 자주 회자되는 것 중 하나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사실 우연 혹은 말실수에 의한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베를린 장벽이 즉시 개방될 예정이 아니었는데 새롭게 동독의 정치국 대변인이 된 귄터 샤보브스키가 말실수를 했다는 내용에 관한 것인데, 이 장면은 우리가 뉴스나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자주 접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만을 생각한다면 마치 독일의 통일이 어떤 맥락이나 배경 없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1989년의 동독에서는 샤보브스키의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이미 통일과 새로운 정치체제를 원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는 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촛불 집회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1980년대 말 동독의 사회가 어떠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1980년대 후반 동독과 동유럽 공산권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은 소련의 고르바초프였습니다. 1985년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으로 취임한 고르바초프는 글라스트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를 주창하며 국내적으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르바초프는 전임자들과는 달리 개입을 최소화하고 각국의 정치 상황은 스스로 책임지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1987년에 고르바초프는 50만에 해당하는 소련군을 동유럽에서 철수시킬 것이라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동독은 이미 1970년대부터 경제적으로 서독에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르러도 이런 경제 상황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최악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고르바초프의 정책은 통치에 있어서 소련의 권위에 기대는 동독 정부, 더 정확하게는 독일 통합사회주의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독일 통합사회주의당에게 1989년 5월 7일 치러질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느 나라의 집권 세력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자신들이 여전히 동독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음을 선거를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에 대한 동독 시민들의 지지는 이미 심각하게 이탈한 상황이었고, 이를 알고 있었던 독일 통합사회주의당은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부정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당시 동독에서 국외로 가기 위해서는 외국 여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주로 서독으로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었기에 동독 정부에 있어서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에 동독 정부는 이전에 외국 여행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공개적으로 당에 반발한 약 8만 명의 사람들을 선거 명단에서 누락시켰습니다. 뒤에서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지만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적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후보들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추천된 후보들을 모두 선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런 독일 통합사회주의당의 행태는 당연하게도 동독 시민들의 심각한 반발을 야기했습니다. 선거 당일 많은 사람들이 항의의 뜻으로 기권표를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선거 감시인단은 투표 과정과 개표 과정을 지켜보며 전체 투표율을 60에서 80% 사이, 그리고 당에 대한 반대표를 30%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관위의 대표였던 에곤 크렌치가 전체 투표율을 99%, 그리고 반대표를 1%로 발표하자 정부에 비판적이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딱히 정치에 큰 관심이 없던 나머지 시민들도 투표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부정선거에 직면해서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지만 동독 정부는 단순히 이들을 체포함으로써 비판을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식의 철권 통치로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민들의 참을성도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동독 시민들은 체포에도 굴복하지 않고 매월 7일 지금도 여행객들이 베를린에 들르면 방문하게 되는 장소 중 하나인 알렉산더 광장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회가 수도인 베를린에서만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서도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동독에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라이프치히였습니다.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마다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 예배가 진행되었는데, 시민들은 평화 예배를 곧 정부와 당에 저항하는 집회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짜 중 하필 이 평화 예배가 열리는 날을 집회 날짜로 고른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이프치히 시내 한복판이라는 위치, 그리고 오후 5시라는 애매한 시간이 초반에 당국의 의심을 피하게 해준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시민들은 집회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와 더불어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국민이다, 폭력을 지향하자와 같은 구호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과 집회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은 외국, 특히 서독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당국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체포하는 등 무력을 동원해 이들을 억압하고자 했지만 시민들은 폭력에 대항하여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촛불을 들어 스스로의 도덕적 우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때의 집회는 지금까지도 평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열린 집회는 처음에는 라이프치히에서 작은 규모로 진행되었지만 매주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1000명 내외의 소규모 집회였지만 곧 50만 명 가까이 참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현재도 라이프치히의 인구가 60만 명 내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정말로 대규모의 집회였던 셈입니다. 한편 매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던 집회는 점차 드레스덴과 플라우엔과 같은 동독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동독의 소도시인 플라우엔에서 열린 시위가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구 6만 명 남짓의 작은 도시에서 10월 7일에 열린 시위에 2만 명가량이 참가했는데 당국은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소방차에 물대포까지 사용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날의 시위는 동독에서 열린 시위 중 최초로 당국이 무력으로 해산시키지 못한 시위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날의 시위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패입니다. 1989년 10월 7일에 이곳에서 동독 영토 최초의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 시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변화의 시작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후로 동독의 당국은 더 이상 강압적으로 시민들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시민들의 요구에 굴복한 정부는 11월 1일 시민들이 무비자로 체코슬로바키아에 여행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서독에게 국경을 개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독일 통일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장면, 즉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은 이보다 일주일 후인 11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상징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지만 동독 정부 자체는 이미 이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베를린 장벽이 단순히 우연한 말실수로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에서 우연이 때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 우연이 작동할 수 있는 맥락 자체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는 현상 속에 숨어있는 보다 장기적인 역사적 배경을 꼼꼼히 가려보는 것도 역사를 살펴볼 때 흥미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